네, 안녕하십니까. 8월 첫째 주 정치 쇼핑몰, 오늘은 교육 관련된 정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대전 교육연구소의 성광진 소장님이십니다. 성광진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광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 교육감, 교육부총리 임명도 끝났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정책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과 대전 교육의 현안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진 소장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교육계에서 32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국어 교사로 중등에서 주로 활동했고요. 그 관련해서 또 교육 개혁의 관련된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지부장을 지냈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전 시민사회에서는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라는 그런 단체 공동위장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도 겸해서 여러 가지 해왔습니다. 뭐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신 게 뭐 정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젊어 보이시는데 정년은 마치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그만두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3년을 앞두고 명예퇴직해서 교육 관련돼서 큰 그림도 그려보고 새로운 어떤 교육 개혁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지역에 뭐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래도 교육 분야는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고 또 궁금해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전교육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좀 만드셨는데, 연구소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대전교육연구소는 지금부터 11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200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사 한 150여 분이 이제 모여서 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육 개혁의 어떤 연구, 이런 대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지역 교육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리고 대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연구들을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매년 이제 토론회, 그리고 세미나, 강연회, 그리고 또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 주체, 특히 학생들과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매년 발표하는, 뭐 이렇게 해서 지역 교육의 현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뭐 그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활동도 보니까 그 전교조 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연구소에서는 주로 좀 진보적인 교육 정책들을 연구하시고 또 그것들을 발표하시고 뭐 그런 활동이 주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전교조 대전지부와는 이제 관련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진보적인 것은 이제 우리 전교조와 대전교육연구소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법인 형태로 완벽하게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진보적인 색깔의 그러한 교육 연구를 많이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뭐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바뀌면서 자사고 폐지라든지 특수 목적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바로바로 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집행은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앞으로의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 정책의 큰 방향은 아마도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는 이제 무한 경쟁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이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공정 협력, 공정과 협력을 통해서 교육이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과거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정책이라 볼 수 있는 경쟁, 효율 중심이었던 그러한 정책이 아닌 기회 평등, 기회 균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제일 앞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고, 특목고 중에 외고를 갖다 폐지시키는 것을 갖다 중점으로 내세웠는데, 그것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서열화됐잖아요. 이 서열화됨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경쟁이 이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그 경쟁은 또 다시 이제 대학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 싶어서, 아마도 일단은 고등학교에서 자사고 외고 폐지로 하고, 다음에 이제 대학 쪽을 나름대로는 통폐합한다든가 뭐는 정책으로 나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간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교육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5년짜리 정책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래 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부를 폐지하자라는 폐지론도 아주 부각돼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교육이라는 게 백년대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책의 일관성이 좀 없을까요? 이게 정권이 뭐 진보니 보수니 막 이런 패러다임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더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나라 교육의 큰 줄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교육의 큰 줄기는 경쟁입니다. 경쟁. 입시 경쟁 교육이라는 체제는 현재까지 크게 변화한 건 없었고요. 다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입시 경쟁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즉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에서 이것을 어떻게 줄을 세우고 서열화시켜서 보다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갖다가 선발할 수 있고 그 선발된 학생들이 보다 훌륭한 에너지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왔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우리나라 교육의 큰 줄기는 변하지 않았고 이 경쟁 교육이 사실은 저는 입시 경쟁 교육이 뭐 19세기, 20세기에는 사실상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효율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21세기의 입시 경쟁 교육이 과연 효율적이냐? 라고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선 우리 아이들에게 국영수 중심으로 입시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요 과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요 과목 중심으로 결국은 선행학습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왜냐하면 국영수 전부 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돼 있어요.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서열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쨌든 선별을 하려면 과목이 어렵지 않고서는 이게 선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열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들에 있어서 점점 더 뭐라 할까요? 난이도를 높여나가는 거죠. 실수하지 않는 그렇죠. 교육이겠네요.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국영수 중심으로 인재를 갖다가 판별하게 됩니다. 그럼 국영수 중심으로 인재를 판별해서 초, 중고로 가게 되면 과연 그 인재들이 정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있는 창조를 갖는 인재로 거듭나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럴 때 의문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런 이유 때문에 자사고나 특목고를 강조한 거 아닌가요? 이전 정권에서? 그렇습니다. 수월성 교육을 해야만이 그런 어떤 입시 경쟁에서 뭐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인재 좀 똑똑한 5%가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뭐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가 그런 천재론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 이거 원래 처음에 예. 이 외고나 특목고나 예체능고를 갖다 만들 때의 목적이나 목표나 이런 것은 나쁘진 않았죠. 예. 외국어 영재를 갖다 키워내서 진짜 세계화, 전세로 나아가는 그런 영재를 그려내겠다. 과학을 만들어서 과학 영재를 만들어서 위대한 과학자를 갖다 많이 만들어내서 대한민국을 갖다 과학 산업 입국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외고를 가는 학생들이 실제로는 어떤 학생들이냐? 외국어 영재로서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영재로서 과연 나아갔느냐. 전국에 31개의 아마 외고가 있습니다. 외고가 있는데 그 외고를 나온 학생들 80%는 실제로 외국어 영재가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계통 나왔습니다. 즉 어학계통이 아니라 다른 인문사회나 또는 심지어는 그 친구들이 의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갔어요. 사실 그렇다면 이 외고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냐는 거죠. 이 목적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즉 외고를 가기 위해서 정말 외고 영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들어갈 때부터 초등학교나 중학교부터 어떻게 생각하냐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이 학교를 가야 서울에 있는 명문학교를 갈 거야. 그런 이 학교는 반드시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가지 어떻게 이 얘를 갖다 외고 영재 만들어서 세계화에 부응하는 훌륭한 전 세계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 많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에 부합되지 않도록 일종의 그 입시 학원 체제로 가서 부작용이 발생한 건 뭐 사실인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폐지해야 되느냐 이런 또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원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일반 고등학교가 이제 특목고에 좀 치이고 그러니까 이걸 좀 살려보자. 네. 그 중에서 한 300여 개 골라서 좀 살려보자. 그리고 다양하게 만들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고교의 다양화 프로젝트라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게 핵심 교육 개혁 정책 중 하나였는데 뭐냐면 이제 그 자사고에게 이제 어떤 자기들이 선발권도 주고 학생 선발권도 주고 교육 과정에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도 주겠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그런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권을 줄 테니까 훌륭한 인재를 만드냐 이런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뭐냐면 어떤 학교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인재를 길러내느냐. 근데 이 학교는 대부분 다 교육과정도 대부분 다 국영수 중심으로 즉 입시 과목 중심으로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보통 일반 고등학교의 3배 이상의 등록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학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입시 학원 비슷한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국가가 용인해 준 거다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그 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은 우리가 이렇게 3배가 넘는 등록금을 해서 줬는데 우리 애들이 그 정도의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할 텐데 효과 발휘 안 되니까 그 학교의 이제 교사들 보고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기숙사 같은 걸 만들어서 밤새도록 가르치고 계속 뭐하는 거. 실제로 아마 자사고 학생들이 아마 공부 스트레스가 일반고 학생들이 말도 못할 겁니다. 왜냐면 학교 자체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스트레스가 온전히 이제 학생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사고가 좀 서대전여고인가요? 거기는 지금 취소됐죠.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대신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두 개인가요? 네. 원래 더 지정이 많이 돼 있었나요? 그 대전고등학교도 자사고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성고등학교. 예, 아니 대전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학교라고 해서요. 공립학교. 거기는 이제 완전히 선발권이 없습니다. 선발권이 없고 실제로 이제 거기는 이제 추첨?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선발권을 갖고 있지 않고 또 네. 실 등록금도 일반 고등학교랑 똑같이 돼 있고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운영권이 일부 주어졌지만은 굉장히 자사고보다는 그렇게 운영권에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에 대해서 여건이 된다면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게 돈도 좀 더 들어가지만 그래도 좀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보내고 싶다. 이게 부모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고 학생들도 또 그런 데 끼이고 싶고 뭐 공부를 떠나서 똑똑한 애들하고 같이 더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폐지한다 그게 해소가 되나요? 안 그러면은 수요가 있다 얘기죠. 수요가 있는데 그들에게도 뭔가 교육 수요가 혜택을 있는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외국의 사례, 성공한 외국의 사례를 봐야 됩니다. 핀란드 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1970년대까지는 우수학교 같고 열등학교가 있는 흔히 말해서 학력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중고등학교에서 그걸 전부 다 평준화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부 다 평준화시키고 학교 내에서의 그 수월성을 갖다 했죠. 일반 고등학교에서,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을 딱 했죠. 예. 그래서 흔히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학교를 평준화시키고 나서 핀란드가 추구했던 건 이런 겁니다. 모든 학생이 일정한 수준까지 반드시 올 수 있도록 하자. 그 80% 이상의 학생들이 일정한 수준까지 올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 학생들이 올라올 수 있는 수준까지를 올리는 것을 학교의 목표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아까 말씀한 대로 하위 평준화가 아니고 그렇죠. 하위를 상위로 끌어올린다. 끌어올리는 거죠. 예. 그 전체 모든 학생의 수준을 올리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흔히 말해서 뛰어난 학생들, 예. 특별하게 이 학생은 과학에 뛰어나다, 이 학생은 어학에 뛰어나다, 또는 예체능에 뛰어나다 이렇게 학생들을
따로 수월성 교육을 일반 고등학교 내에서 했던 거죠. 그 아니 학교 근데 내에서 그 대부분 뛰어나서가 아니고 부모가 욕구가 있어서 학생들이 더 하고 싶어서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현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욕구가 있는데 네. 그게 충족을 안 시켜주면은 불만이 되잖아요. 근데 학교 내에서 그런 그 외국의 선진 학교들의 경우에는 그런 그 욕구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예. 실제로 학교 내에서 이제 개별화 교육을 개별적인 어떤 수월성 교육을 합니다. 선생님이 예. 따로 스터디grup을 만들어갖고 그 학생들 같이 함께 뭐 과학용 과학 프로젝트를 갖다 같이 함께 한다든가 이러한 비교과 영역에서 아이들 끌고 와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원하는 것들 창조적인 어떤 능력을 길러주는 그러한 따로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입시 교육이 결국은 궁극의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교육 정책을 내놓더라도 입시에 유리한 그런 그 교육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 그 내용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강남 대치동 돼지 엄마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또 이 정책에 대한 스케치를 다 끝내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또 학원이 다 프로그램을 내놓고 그러면 이제 그게 지역으로 또 쫙 뿌려지고 결국은 이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그러한 어떤 포지션에 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공정협력 학습으로 어떤 교육을 간다고 해야지만 기회의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불평등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흔히 말해서 소득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선행학습을 갖다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서부터 영어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일찍 시작한 선행학습으로 해서 뭐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선행학습을 갖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교육이라는 게 다 일종의 선행학습입니다. 그런 선행학습을 갖다 보다 유리하게 한 친구들에게 또 보다 유리한 이 현재 입시 교육 경쟁 체제, 이 체제를 갖다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 대학 입시 때문에, 대학 구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게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블랙홀이에요.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우리나라 대학들은 과연 인재들을 끌어다가 제대로 만들어냈냐? 저는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들이 과연 이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그런 인재들을 끌어다가 제대로 과연 교육시켜서 진짜 위대한 세계적인 인재로 만들어냈냐면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연 서울대가 그런 위대한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연구대가 그랬습니까? 저 대한민국 내놓으라 하는 그런 수많은 인재들이 간 대학들이 과연 그런 인재들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할 때 너무나 평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제가 만난 고위공직자들 중에는 서울대가 거의 대부분이고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들은 다 서울대고 그 대표적으로 우병우도 서울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아니 그 위대한 사회가 발전-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서울대를 나와야 되고 그런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저희 않은가요? 특정 대학을 이렇게 폄하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 저희가 주제를 이 대전이라는 그런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떤 정부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을 할 때 그 교육청하고 어떤 관계성은 어떻습니까?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교육청에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거를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 자사고 폐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중요 교육 정책을 예. 실제로 이제 교육부가 결정하면 지역 교육청은 법령에 의한 것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아, 또는 이제 교육부 장관의 어떤 명령, 네. 즉 교육부의 어떤 시행령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어떤 각 시도 교육청이 어떤 범주하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뭐랄까 형평에 따라 나름대로 좀 변화시킬 수 있겠으나 국가의 그 교육 주요 정책들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이번에 뭐 지방분권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육자치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국가 교육회인가요? 뭘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교육부를 이제 어떤 폐지하자 그런 입건까지 나오겠는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즉 중앙에서는 대학 교육 정책을 주로 관장하고 중고등학교 관련된 정책들은 각 시도 교육청들이 맡아서 흔히 말해서 뭐 시도의회에 가면 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교육위원회와 이제 교육청이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교육자치회가 되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그 방향이 아마 오를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도교육감을 직접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 예, 대전의 그 우리 교육청 정책 가운데 가장 좀 현안이다, 예, 이런 것만큼은 좀 시급하다, 뭐 이런 혹시 정책들이 있으신지요? 지난해 이제 우리 대전시 교육청을 보자면 하나의 질곡이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예지중고, 예지중고. 대전 뭐 국제중고를 세운다고 했다가 그게 대전고등학교를 전환시켜서 한다고 했다가 이제 반발이 있어서 다시 또 뭐 원점화되고 다시 뭐 추진한다고 하는 것들 시민들의 반발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만 추진하다고 나 결국 현재 유보 상태로 개벌 많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뭐 공산총 급식 문제 같은 것들 예. 이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특정한 현안이 아니라 이제 교육감이 갖고 있는 어떤 뭐라 할까요? 협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협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냐면 누구랑 협치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장 교육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의원도 교사들이 없고. 있거든요. 교사. 교사들. 과연 교사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요구하겠는지, 가장 어떤 점이 어려운지 이걸 갖다 좀 안 나서 교사들은 쉬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아요. 일부가 지금 어때요? 제가 만난 선생님들 상당 부분은 그냥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근무해 보면 네. 사실은 교사들을 지치게 만드는 잡무입니다. 참 뭐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사실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좀 어려워졌어요. 정말 뭐냐면 예전의 아이들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이제 굉장히 개성적이고 창조적이고 창의력인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한둘만 기르잖아요. 네. 한둘만 기르고 부모들이 대부분 다 나가서 있어갖고 저녁에만 잠깐 보는 그러한 식의 가정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어떤 공동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울 지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부족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상담하고 그들 갖다 잘 돌보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마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잡무로 인해서 교사들이 사실은 자기 이 수업 연구나 또는 학생들의 상담, 뭐 학생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잡무에 더 많은 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청이나 교육감이 실제로 좀 응답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너무 지나치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업들이 내려와요. 다 좋은 사업입니다. 네. 겉으로 봐서는 다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다 실적을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뭐 이제 그 학교 폭력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학교 폭력 관련해서 어떤 요청이 와요. 그래서 그런 요청이 오면 그 요청에 대한 답을 내야 되니까 실적을 갖다 만들어야 되고 그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또 실적이 나쁘면 학교 평가에 문제가 되니까 그 실적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실적을 갖다가 보고하는 데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갖는 여러 가지 부담감,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과연 학교 수업, 진짜 교실에서의 수업과 관련돼서 진짜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뭐 방과후 교실인가요?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또 뭐 아이들 돌봄 학교 뭐 이런 것들도 원래는 없었는데 계속 늘어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방과후 교실 같은데 이제 초등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정착했다고 하면 중고등학교 방과후 교실이라면 실제로 이제
거의 국영수로 지금 하고 있죠. 보충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보충수업이라고 하지 않을까? 보충수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정규 수업 이외의 다른 수업이죠. 그렇잖아요. 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를 누가 하냐면 교사들이 해야 돼요. 학생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선생님들의 그 수당지급까지 교사들이 그걸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은. 예, 소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대전 교육을위해서 소장님이 그동안 연구소 운영하시고 또 현직의 교사로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새로운 정부와 부합해서 예. 이렇게 교육부가 바뀔 테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정규 수업 그리고 학생들과 뭐 대화하는 그런 상담 같은 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교실 수업하는 데 있어서 또는 학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모든 사업은 아무리 좋은 사업도 다 폐지시키는 게 옳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필요하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아까도 마을학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교육과 영역이 아닌 비교과 영역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또는 뭐 아까 말한 방과후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과후 야외 체험 활동 이러한 활동들은 실제로 이제 학교만이 할 게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떤 그러한 구조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국영수 바보가 아니라 정말 사회를 잘 아는 사회를 간접 체험을 많이 해서 뭐 직접 체험을 간접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체험을 당연히 많이 한 학생으로서 정말 창조력을 갖는 그러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속에서 뭔가 천재적인 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영수 파고들어도 천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국영수 파고든다고 천재가 나오겠습니까? 새로운 천재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많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체험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교육부가 바뀔 거라고 전제를 두고 또 그와 부합해서 대전 지역의 교육 정책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교육감 한 사람에게만 맡길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게만 맡길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대안도 제시도 하고 지속해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과격하게 시위를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정책 건의서를 계속 내고 또 이런 데 나와서 우리가 얘기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사회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됩니까? 교육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데 또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가장 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게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큰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뭐 끝으로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네. 글쎄요. 이제 교육은 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는 저는 주체가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스스로 먼저 변화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함께 변화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성광진 소장님을 모시고서 교육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